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025년 첫날 어떤 말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을 전할까 고민에 더하다 결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한 해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기하 가수의 노래 중에 새해 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새해의 복을 전하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특별한 것은 새해 복만으로 되는 것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새해를 복스럽게 열 수 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지난해의 여정, 그 여독이 여전히 몸을 일으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선뜻 그렇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 속 명대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 또한 늘 그랬듯이 연애처럼 첫날처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수요일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의 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대 종단의 종교인 여러분과 함께 현 시국 짚어보고 내일을 위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새해를 여는데 힘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점 있는 시사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24년의 여정을 힘겹게 마친 우리를 위로하고 25년 새로운 여행의 길을 떠나야 하는 지금, 세 분과 함께 여행 가방에 담아갈 말과 생각 그리고 마음 담아보겠습니다. 조승현 신부님, 일문 스님, 김디모데 목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짧게 소개를 할게요. 예, 우리 조승현 신부님은 이게 여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또 보도국 주간을 맡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칼럼으로도 평화신문 칼럼으로도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보도주간으로 일하고 있는 조승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종교인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눌 때 그때도 한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일문 스님, 예.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실천불교 승가회 공동대표 일문입니다. 고양시 법문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차근차근히 또 네.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예. 현 정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셔서 팬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봐주신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 한국 교회 내 이제 목회자나 교회 피해자분들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중에 이 정치권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으면서 나쁜 짓들을 하는 것들 예. 저희가 적발하고 고발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보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또 실천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연말 연초는 또 일도 많고 바쁘잖아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었던 12월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12월 3일에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혼돈스럽다. 저는 어지러지랍니다 진짜. 지금 어떻게 지난 한 달을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스님은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죠. 12.3 쿠데타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한 가을쯤에부터 이제 언론 방송 쪽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오면서 계속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계속 시국선언 하셔가지고 예. 정권 퇴진 그런 시국선언이 계속 있었는데 종교계에서도 뭔가 좀 이걸 좀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제단에서 28일 날 성명서 냈는데 그게 보도를 잘 하시고 많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줬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성가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본부에 속해서 이제 윤 정권이 5년을 가면은 우리나라가 막 거들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퇴진 운동을 하는데 이쪽은 이제 민노총이나 진보 쪽. 그다음에 거부권 거부 비상행동은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 이렇게 약간 민주당 약간 관계가 있는 그런 데인데 예. 이제 시민사회 원로분들께서 87년도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같이 통일된 윤 정권 퇴진 단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윤석열권 퇴진 운동 뭐 진보 쪽 단체에 들어와서 계속 조율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감은 됐는데. 이제 그 단체 결성을 못한 이유가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전국단에 단체를 했는데 뭐 2, 3만 명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야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걸 보면서 가수가 공연하는데 관중이 없으면 힘 빠지나 말이 실감나고 그리고 예. 나이 드신 분들만 모이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 분들이 안 모여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12.3 쿠데타로 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제 발전됐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네요. 그러니까 예, 계엄 이전부터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 계엄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적 손해가 일어나고 그런 거 있지만 좀 유일하게 긍정적인 거가 있다라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위에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들은 그나마 소중한 수확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12월 3일 전과 12월 3일 후가 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 3일 전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또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성탄에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가족과 보내고 뭐 연말 따뜻하게 보내자. 뭐 징글벨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12월 3일 날 딱 터졌을 때 저는 약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예. 뭐 영화 잘못 튼 건가. 지금 뭐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방송이 못 나가니까 대체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실제로 또 군인분들이 있지 않아야 될 곳에 군인분들이 가신 거잖아요. 예. 군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적과 싸우는 곳에 계셔야 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아는 몇몇 신부님들도 실제로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좀 많은 그 일상들이 징글벨 하려던 그 일상들이 다시 엉클어졌고 무너졌고 새롭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또 함께하면서 좀 많이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예, 예. 구체적인 얘기들은 또 뒤에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명 정도의 이제 종교인분들이 신부님들이 또 이제 시국 성명을 12.3 계엄 이전에 네. 또 발표를 해서 그게 또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티모데 목사님은 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한 이 내년 연초나 예. 그쯤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 보통 계엄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12월 그 초 그 예. 시기에는 뭐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계엄을 이렇게 일찍 당겨서 했지? 그러면 또 이제 피셜로 뭔가 또 무속에 또 의존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올해 대운이 튀어서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뭔가 있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너무 부족해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지?라는 생각과 함께 계엄이 딱 떨어진 날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려다가 저희 기관 자체가 저희 기관도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제 그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험하니 우리 좀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새벽 4시 15분까지 이 그 해제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보다가 잠들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4시 20분에 해제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4시 15분까지 기다렸는데 5분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골아 떨어서 아침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들 힘드신 기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생일이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연말 항상 말일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송구영 신과 함께 제가 항상 생일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리고 이번 생일이 이제 제 50번째 생일이어서 나름 의미가 좀 있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번째이십니까? 개엄과 함께하지. 40번째인 줄 알았는데 50번째이실 줄 몰랐습니다. 50을 이제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뭐 이렇게 맞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일상이 좀 엉클어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예전 얘기도 좀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우리 또 종교계 스승님들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요 혼란이에요. 이게 12월 3일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선진화된 시민 의식들 이런 걸로 빠르게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됐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검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스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이겨내면 좋을지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교계가 이제 종교의 첫 번째 중요한 존재 이유가 이제 사회 통합 기능이고 그리고 종교 그 사회가 위기에 맞거나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종교계가 앞장서서 낡은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87년도 같은 경우는 낡은 체제를 더 이상 기탱하기 힘든 체제였기 때문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거였잖아요. 그 불완전함이 결국은 이런 계속 내부적인 이런 문제점을 안다가 이제 2016 박근혜 퇴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2024년에 윤석열 퇴진 같은 경우 이런 탄핵 국면을 맞아서는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불안한 시민들이 그나마 그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80년대에는 그 강원래 목사님 그다음에 8, 90년대에는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들이 큰 정신적인 지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지하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2024년도에는 종교계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 개인의 그 종교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로 예전에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도덕적인 권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국현 사재단 같은 경우 벌써 50주년 지났잖아요. 결국은 정국현 사재단에서 2024년도 말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은 그런 시민들의 정신적인 의지초로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깊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보통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종교계가 또 평소에는 평화 뭐 이런 뭐 치유 이런 것들을 뭐 강조해 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만 맡길 수는 없고 종교계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저도 했는데 스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혼란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혼란을 정리하면서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 바로 창조라고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혼란이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또 다른 창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오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허약하지 않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 하면서 그 시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가 쌓여온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또 그 나가는 곳에 87년 민주화 운동 때 명동 성당이 중심을 했던 것처럼 종교계도 여기 힘을 보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종교계가 힘을 좀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사님은 지금의 혼돈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개신교계 목회자로서 지금 현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할 때 그 예. 담화를 30분을 다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워딩, 주장, 내용 모든 것이 저희 평소 때 정광훈 씨가 집회 때 해왔던 모든 것과 정확히 100% 그 이상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예. 보도로 이렇게 프레임마다 끊어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비교 분석한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예. 특히 거기서 쓴 단어들 중에 뭐 통일 대통령이라든지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은 정광훈 씨가 누차 얘기해 왔었고 계엄을 해야 된다고도 계속 얘기했었고 그 모든 내용이나 그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100% 그 이상 일치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 때 이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이 정광훈 씨 집회를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평소 때 단도리하고 단속하고 이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를 좀 제재를 했다면 예. 이 정도로 이게 심화되진 않지 않았겠는가.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라든지 그리고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는 그 핵심 중심에 극우 태극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예. 그 변호인에 합류해 있는 이명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정광훈 재판 때 저도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완전히 이분들은 그 수구적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야말로 그 윤석열의 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옛날부터 늘 해왔던 주장을 그대로 실천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옮긴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 평소 때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주장이 교회 내에서 교인들 사이에 카톡방이 돌고 이럴 때 단도리하고 제재를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단도리를 못하고 단속을 못했느냐. 예. 결국에는 이걸 단속하면 교인들이 불만 갖고 딴 교회 가버려요. 그러면 헌금 줄고 교세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 때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광훈 집회 가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뻔하게 돌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진작에 좀 한두 마디씩 비판이라도 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죄송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성찰을 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게 다 개신교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다 개신교도 아니고 이를테면 많은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무관하게 상당수 그런 주장들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예. 이제 정광훈 씨 제가 이제 목사라고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는 목사라고 안 부르기 때문에 예.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혼란 상황을 보면서 더 걱정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을 보고도 그렇고 이 계엄 사태가 사실상 이제
불법적인 것이고 이게 내란이고 그리고 뭐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국회를 그렇게 군대를 투입해서 할 만한 것가 아니라는 거는 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지금 이게 일종의 정쟁처럼 벌어지면서 진영 결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지금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집회는 이어지고 있고 각 진영마다 이런 대한민국이 좀 더 예전에도 갈등이 심했지만은 지금 더더욱 이 상황으로 이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를 정치계도 정계도 안 왔지만은 종교계한테도 특히 이 갈등 해소는 종교계한테 왠지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부님부터 이 갈등 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먼저 이제 갈등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진 않고 좋고 싫음의 문제로 계속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고 싫음이요?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좋아요, 싫어요 그렇고 계속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천주교에는 성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그냥 성당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광장 안에서는 좀 성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시면서 좀 묵상하시면서 이 답을 좀 찾아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회에서 갈등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펼쳐지니까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거의 내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이제 말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저는 그 시민사회 집회에 가면 꼭 태극기 집회 맞불도 집회를 해요 옆에서. 예. 그럼 일부러 거기를 꼭 한 번씩 가보거든요. 거기에서 막 정오 섞인 그런 발언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총만 안 들어자 이게 내전이구나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좀 수습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위험하구나 그랬는데 결국 이제 총까지 든 상황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치 질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국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싫어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맨날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니까 막 수도 줄여야 되고 월급을 왜 저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받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존말 하겠어요. 말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느 점에서 타협하면서 또 법을 만들어서 접점을 찾아가고 이게 정치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런 끊임없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면서 그 대립하다가 거기서 또 타협점을 찾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데 그런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 빼놓고 어디서 뭐 괜찮은 사람 다 밖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정치사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결국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에 오랫동안 훈련을 겪고 나서야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진영 대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자꾸 이제 막 스피커가 세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뭐 좀 근본적인 개혁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양 진영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치르듯이 그리고 저쪽이 좀 꼬꾸라지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마 좀 지적을 완곡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회라는 공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견, 다른 사람과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논쟁이나 뭐 어떤 일정 정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좀 너무 폭력적으로 그리고 증오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갈등. 예. 갈등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내란 계엄 사안에 있어서는 갈등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구 둥글다. 그리고 지구는 사각이고 평평하다. 이 의견 대립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이걸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봅니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지구는 그냥 둥근 거예요. 사각인 사람들이 뭔가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곡된 사고를 바로 잡아줘야지 그거를 갈등의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예. 마찬가지로 이 불법 계엄의 문제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살인자가 아니면 강도가 우리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도 깐족돼서 내가 좀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뭐 이게 문제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명백한 살인, 강도, 범죄 행위는 여기에다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장발장도 아니고 서사를 갖다 붙이면서 이걸 정치적 정쟁으로 하는 관점 자체가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이거는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고 유리창을 깼고 장갑차가 동원됐고 그리고 실탄과 폭탄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이거 대통령이 민주당이 하도 입법 독재를 하니까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내가 무력으로 하겠다. 이 행위 자체가 내란과 관련된 내란과 준한 것도 아니니까 거의 내란에 거의 명백하게 해당되어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압수수색이면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갈등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 이 적어도 이 종교 성직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찝어줘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 범죄다.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관점이나 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 정쟁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언어적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시시비비를 좀 명확하게 가려주고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갈등이 심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갈등만 본 것은 아닙니다. 역시 12월 3일, 4일 이때 그리고 탄핵 집회 이런 때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또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본인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뭐 응원봉이라든지 형광봉이라고 또 얘기해라 그런 것들도 들고 나와서 다양한 계층들이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번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이번 집회에서 탄핵 집회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3 쿠데타 전까지는 거의 노인들이 대결했거든요. 양쪽 다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거리에서 예. 싸웠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동안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나라가 거의 절단난 상황이 됐는데도 거의 뭐 의사표현을 않고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10대부터 한 20대 여성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한 40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그 장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누려왔던 그동안의 자유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그냥 공짜가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 헌신과 또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아마 배웠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한 40여 년 전에 저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누렸던 거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와서 싸웠던 사람들, 희생됐던 사람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삶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의 상황은 내가 나가서 지켜야 돼. 내가 누렸던 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싸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생생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에 큰 어떤 민주주의 교육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만 보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또 하게 된 거 이게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제 사실 제 조카들도 이제 20대가 있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도 집회에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느낌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줄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눈 떠보니 민주주의 국가였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 조카들도. 그래서 이 느낌이 제가 4.19 혁명을 교과서로 본 것과 비슷하게 약간 이 뭐 12.12 사태 뭐 이런 거를 교과서로 보다가 경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좀 그 집회 좀 직접 나가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예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당연히 오실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특히 이 10대, 20대 이 친구들은 저는 좀 문화적인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리고 뭐 택시 운전사나 1987 같은 영화들이 개봉이 되면서 이 친구들은 교과서에서만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거나 체험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뜨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야 진짜 이 큰일 날 일이 생기겠구나. 영화에서만 보던 게 현실에서 일어났고 이걸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현실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MZ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승리다. 이런 교육의 영역에서 다 채워주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이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 10대까지도 이런 것들을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또 한강 작가님께서 또 노벨상을 타셨잖아요. 근데 그때 또 소년이 온다라든지 맞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눈앞에 벌어지니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이뤄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승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 승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와 소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서울의 봄 뭐 이런 영화에서는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계엄의 힌트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전두광처럼 하면 된다 뭐 이런 힌트를 얻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황정민 씨의 그 연기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원동력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림원 앞에서 막 시위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극우 진영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강을 막 비난하고 뭐 빨갱이다 막 좌파 소설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림원도 좌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억울하면 니들도 만들어라. 소년이 온다 말고 노년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문화적인 게 그렇게 영향이 있으면 그렇게 농담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계엄 사태 해제에서 많은 그 답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은 좀 이 다양한 세대 간의 연대, 이 집회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교육을 받았다, 민주화 교육을 받았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저는 받았다는 것보다도 알고 있는 걸 실천했다고 더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실천했다. 특히 이제 MZ 세대를 우리가 너무나 무시한 건 아니었나. 저들은 정치를 모를 거고 투표에서 잘 안 나갈 거고 그냥 좋은 거 흥미 있는 것만 찾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실시간 뉴스를 계엄 소식보를 실시간 뉴스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하기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그 응원봉을 들고 나간 건 MZ 세대였다. 사람들은 뭐 팔뚝질, 우건 음악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만세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드는 그 모습을 MZ 세대는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선배들이 만들었던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알고 있었던 걸 실천한 걸 이제 드러나는 게 이번일 뿐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공기 같은 거라서 사실 인식을 못하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를 실천을 했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치 참여를 안 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야. 뭐 니들이 이찍이라서 뭐 이런 문제를 하고 했는데 그 지금의 이제 50대나 뭐 40대 후반 뭐 여기가 20대일 때 투표율이요. 50%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20대는 60% 후반에서 70%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관심이 좀 다르거나 나타나는 방식이 다른 건데 너무 윗세대가 좀 꼰대같이 니들은 니들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미루는 건 아닌지 사실 이 책임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은 모두가 같이 좀 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 그래서 반성이라는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까 전에 저는 좀 놀랐는데 김병주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정도만 이렇게 예측을 했지 우리 목사님도 계엄을 예측을 하고 있을 줄은 제가 몰랐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뭐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다라는 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에 대한 뭐 성찰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그런 종교인의 관점에서 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목사님부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대 양당 구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싫으면 대체적으로 투표를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하자가 있다는 사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손에 왕자 그리고 나왔잖아요. 아, 손바닥에 왕자. 네. 그리고 구두를 신고 기차 의자에다가 다리를 얹었습니다. 요거 두 개를만 딱 보더라도 이미 그 외신들도 구두발로 기차 탔을 때 다리 올린 걸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외신들도 이거에 대한 그 기사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뭐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뭐 이창 명주라고 하잖아요. 뭐 양평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뭐 산적하고 너무나 많지만 이미 초창기부터 그런 사인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언어 구사들을 보십시오. 뭐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 그리고 뭐 일본 후쿠시마 그거 가짜 뉴스다. 무슨 그때 오죽했으면 냉동인간이 아니냐. 과거에서 와가지고 지금 현실을 무슨 나중에는 뭐 이런 학교나 뭐 이런 주문하는 걸 앱으로 쓸 날이 올 것이다. 시대에 걸맞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걸 보고도 투표를 하고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엄청난 이 교훈을 했다.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저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정치나 투표라는 것은 덜 나쁜 놈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좋으니 비교해 봤을 때 덜 나쁜 사람을 가려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 싫다고 윤석열 씨를 이제 국민의힘을 몰아준 그런 부동층들도 있었지만 또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해버리고 기권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0.7%라는 그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누가 이기던 뭐 지던 간에 최소한 이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러한 엄청난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언행과 과거에 걸어온 그 족적들을 한 번쯤 부지런하게 살펴보면서 예.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말 통렬하게 반성을 해서 네. 아 이거 한 번 잘못 뽑아놓으면은 돌이키기에는 엄청난 큰 여파와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한 교훈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좀 매몰되지 않고 사람 됨됨이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당시에 또 뭐 제가 누구를 편들거나 아닌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약간 균형도 맞춰줘야 되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라든지 뭐 대장동과 뭐 이런 관련해서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투표를 기권하거나 뭐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도 나름의 또 논리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신부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반성할 것은 이제 개인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헌법이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이제 군사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군인이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독재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이런 권위주의 시대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계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그리고 군인이 아닌 분이 계엄을 하고 좀 권위주의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엄으로 지금 2번 당하게 생겼잖아요. 탄핵을 2번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선거를 가면서 사라져야 될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선거 때 거의 2등을 보장받는 양당제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 7등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2등이 되는 이 문제점도 또 우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양당제가 앞에서 우리 일문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또 유도를 하고 결국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체제의 변화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문수님께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정치 체제 변화 이외에 또 이번에 언론의 중요성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MBC와 JTBC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예. 언론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국가를 한 5년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 허술했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술주정뱅이 같이 그냥 새벽같이 뭐 해가지고 뻥크나 이제서 나오거든요. 예. 선거 전에 이런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으면 아무리 진영에 그 빠져 있더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건데 언론이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을 그냥 일부러 막 띄우고 단점을 덮고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잖아요. 몇십 년간을.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비판하는 언론이 좀 활성화된다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언론의 중요성 뭐 강조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고요. 평화방송의 김준일의 뉴스공감도 나름 열심히 미약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거 시간은 많지 않은데 요거 좀 특히 종교인들 계시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권 들어서 유독 무속 주술 이 논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뭐 정권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국정을 무속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언론 보도의 전원으로 나온 건데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제 그 차담 뭐 하러 갔는데 거기에다가 생년월일씩 적고 나가라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 날짜까지 지금 이거 나를 뭐 기례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종교인으로서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일문스님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반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 사회에서 어떤 사람 일을 열심히 잘해서 승진할 만한 객관적인 그거가 있고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도 뭔가 이런 합리성이 부족하게 막 어떻게 되니까 자꾸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여행에 발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무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총리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거죠. 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많이 붕괴돼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걸 믿지 말라고 한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그런 것이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합리적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한덕수 총리 뭐 총리끼리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제 배우자가 그런 점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한 것을 아마 인용을 하신 걸로 제가 보이고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술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속이나 주술을 한 개인이 뭐 신뢰하거나 믿거나 그것을 뭐 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이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무속이나 주술을 의존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어떠한 그 중요한 결정사안에 반영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의혹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선택을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저는 무속이나 주술 자체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 애꿎은 그 노상원 전 사령관 때문에 애꿎은 무속인들이 괜히 욕먹고 주술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술이나 무속은 있는 그대로 원래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문제고 예. 그 반영하는 사람을 그 위치에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뽑아놨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 본질적 문제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손바닥 왕자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된다. 여기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 책상에 그런 명패가 있다면서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The buck stop here. 네, 예. 뭐 이렇게 있다는데 결국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주술, 어떤 요술, 마술, 어떤 신적인 힘을 빌려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1분여 정도씩 좀 국민들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신부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새해니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개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가 받을 빛이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뚜벅뚜벅 이 길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도 뭐 전하실 말도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같이 예. 네, 금년 저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정단 상직자분들이 이제 DMZ 생명평화순례를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 400km 종주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통일운동이 뭐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종교인들이라도 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남북 분단, 남북 대결이라는 정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쿠데타한 것도 북한을 도발해서 그런 국지정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 간의 분단 체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지금 진영 대결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종교인들이 나서서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철책선 DMZ를 한번 걸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같이 걸었던 그 일본 스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이제 장갑차 부대도 만나고 막 철책선도 보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전쟁 상태다. 잠깐 쉬고 있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위험한 상황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도 살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냥 그게 일상적으로 느꼈는데 그 스님은 굉장히 위험한 거의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걷는다고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좀 노력하는 게 이제 4대 종단 그 생명평화 순례인데요. 금년에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예. 4대 종단에서 또 DMZ 성지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분단 80주년이면서 해방 80주년이면서 또 분단 80주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 결국은 남북 분단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고 남한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진영 간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평화 쪽에 관심을 기울여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해소해야 되는 분단 모순도 말씀해 주셨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전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상원 의원이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취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랬죠.
예, 많은 분들이 이 탄핵 정국에 일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라가 지금 치밀고 오시고 분노가 일고 답답하실 텐데 저는 종교 그 목회자로서 같이 욕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네. 최고의 위로는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분노해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좀 힘내시고 네. 경제도 어렵고 많이 힘드신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욕은 안 하시는 걸로 예, 직접은 안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이 많은 또 국민들한테 힘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조승현 신부님, 일문스님,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힘이 될 만한 말씀들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칼럼입니다. 희망. 서동철 논설위원이 서울신문에 쓴 희년 칼럼 중 일부분을 새해 첫날 소개합니다. 희년은 교회가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희년에는 빚을 진 사람은 탕감받고 노예는 해방됐다. 당초 50년마다 돌아오던 희년은 1470년 바오로 2세 교황이 25주년 주기로 바꾸었다. 평생 희년을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희년의 공식 표어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전 세계엔 신락 같은 희망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종전의 희망이, 우리에겐 혼란 종식의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의 희망이 달성되는 희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월 1일 수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보이는 라디오가 기존 CPBC 뉴스 채널에서 CPBC 라디오 채널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CPBC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